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늦게 이루어진 청와대 회동, 그리고 역대 어느 회동보다 가장 오래 이어진 회동,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의 신구 권력의 갈등이다라고까지 이름 붙여졌는데 얼마나 해소됐을지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친혁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저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는 됐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였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권력, 구권력,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론 분열이 되는 것 아니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정권 인수 인계가 순조롭지 않느냐. 국민들이 불안했던 지점은 저는 많이 해소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이제 만나는 장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이 저렇게 아주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약간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중압감이 큰 거죠. 국민들이 쳐다보기도 중압감도 크고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두 분 다 마지못해 만나는 거는 맞아요. 왜? 이게 뭐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언론에 투영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빨리 왜 안 만나냐고 굉장히 체크를 했잖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좀 오랫동안 이제 뭐랄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만찬을 통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잘 풀렸을 거라고 믿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완전한 봉합은 아니지만 저는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맞다라고 봐요. 마지못해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냉정한 말씀하셨는데,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19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첫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동을 했지만 세 가지가 없었어요. 일단 두 분이 배석자 이씨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독 회동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단독 회동이 없었고 두 번째로 19일 만에 만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를 좀 뭔가 합의문까지는 안 돼도 공동 발표문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 발표문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만나자라는 회동의 약속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양새는 갖췄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결국 모든 건 다 실무 협상 차원으로 넘겼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실무 협상 차원에서 뭔가 구체적인 조율이 안 돼가지고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은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회동을 보면은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실무 협상이 조율이 될 텐데 좀 이 실무 협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처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 분의 이 만남이 또 무의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무엇을 남겼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합의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것은 이 차기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할 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선을 그으셨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 국방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수위 기간 중에 이 아주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전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안보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는 별 다른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구체성과 현실성이 담보가 된다면 협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처럼 집무실 이전처럼 테이블에 오른 의제도 있었고 예상했지만 오르지 못했던 의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동을 좀 보시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각각 좀 무엇을 얻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좀 명확히 할게 적어도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해소됐다는 사실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이미 저 핵심 고리가 풀려버렸고 남는 게 집무실 이전과 예를 들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규모, 이명박 전 대통령이 3년 정도였는데 뭐 2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장소는 정확히 말하면 나온 거 보니까 그 입지 장소는 차기 정부에서 지역은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맞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되시면 그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제가 책임질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 대목인데 저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해석은 민주당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뭔가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항상 이게 공수가 밖에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선을 껐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래 안 봐요. 이 대통령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피 협조하겠다. 어디에 방점이 찍힌 걸 보십니까? 저 협조하겠다고. 좀 더 질문을 바꾸면 문재인 대통령은 496억 원의 예비비를 좀 이전 비용으로 해달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할 건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 거부 못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이 왜 그러냐면은 아니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건 현실이 됐고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현실이 된 마당에 496억 예비비 좀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사인해주고 나가십시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안 해주고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오히려 협조하는 데 방점이 찍히셨다고 보는 거예요. 저하고는 좀 해석이 좀 너무 다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부를 했죠. 496억 원의 예비비를 요청을 했지만 국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안 한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당 집무실을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협조는 약속을 했지만 조건부 협조를 약속한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는 정확한 이전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도 이 얘기는 즉 정확한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비비를 상정할 수 없다, 협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너무나 예산이 좀 허술하게 돼 있으면 이 부분도 협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안보 공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니까 내 임기 마지막 날 5월 9일까지는 군 통수권자로 역할을 다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 안 했지만은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이전 계획,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보 공백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정확한 예산을 근거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이른바 조건부 합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신영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안보 공백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생긴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겠나요? 그렇잖아요. 안보 공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합참이 이전하는데 그도 말씀드린 장군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이삿짐 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C4I 시스템의 이전이고 근무 이런 건데 이걸 뭉뚱그려서 안보의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문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데에서는 뭐 누가 안보 공백이 생기도록 하겠어요. 여기도 다 군 전문가들이 있고 한데 그런 저는 뭐 그거는 그냥 용어의 문제일 거라고 보는 거고 어제 오히려 MB 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다 이게 사전 정지자에 됐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라는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이 하시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미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다고 봐요. 이 안보 공백과 관련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는 아주 선명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ICBM을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은 핵무기 실험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과 관련해서 또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어떻게 안보 공백을 없애느냐라는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시급하게 하다 보면은 지금 국방부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참도 옮겨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 시기를 피하는 것 하나 하고 또 너무나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넉넉하게 좀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 회동이 이제 어렵사리도 성사가 된 만큼 그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이번 회동 전격 성사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직접 만나서 청와대 제안에 답을 달라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상 새 정부에서 이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도 나왔잖아요. 그런 만큼 뭔가 향후 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역할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김부겸 국무총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25일 날 두 분이서 만났다는 것 개인적인 인연이 꽤 오래된다고 그래요. 제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뭐 대학교 선후배 시간, 정치학과 법학과 선후배 시간이 아니라 뭐 고시 공부할 때부터 뭐 개인적으로 연이 있다. 다시 말하면 김부겸 전 총리도 옛날에 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어찌됐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 꼭 만나줘라. 그걸 왜 피하냐. 아니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면 어떡하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제가 볼 때는 윤 당선에 전달됐을 거다. 그게 루트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찌됐건 이런 게 쌓여서 형사된 건데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어제 그 기사에는 잘 안 들었던데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쭉 뭐라 그럴까 이게 인수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은 뭐랄까 그 축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개성하고 좀 더 미진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마치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듯이 모든 걸 갈아엎고 뒤집는 이 행태에서는 벗어나겠다는 두 사람의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총리가 유임된 사례가 언제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또 한 가지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배경이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새 정부 조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만약에 김부겸 현 국무총리 같은 경우를 그대로 유임시키면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또 민주당에서 또 굳이 반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효과도 클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성맞춤이다. 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네. 여권 내부에서도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되겠죠. 아직은 거기서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반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느냐, 협조를 하느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따라서 지금 일각에서 떠오르고 있는 뭐 경제통 국무총리 또는 뭐 국민통합형 국무총리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역시 이제 김부겸 총리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결국은 민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겠다. 이유는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인수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핑퐁 게임처럼 이 임대차 3법을 놓고 오가는 이런 말들이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의 신경전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은 이제 박홍원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현장 살펴볼 것. 이제 끝까지 그 개정하는 걸 반대를 못하는 처지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실패의 가장 큰 도드라진 부분이 부동산이었고 부동산의 핵심이 임대차 3법이 뭐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이것을 밀어붙였던 그 힘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장 뭐 폐지하는데 어떻게 찬성하겠어요.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민주당에서도 강남구청장이라든지 양천구청장 이런 분들은 송파구청 이런 분은 다 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 세금 세제 문제가. 따라서 저는 뭐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민주당도 이걸 고치자 말자 하는 데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는 저는 처지에 놓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문제는요, 앞으로 일단 상당 부분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예. 전면적으로 폐지 또는 뭐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졌다. 그래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좀 뭔가 폐지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다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보니까 뭐 한 20% 정도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부작용인데 예.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 한 70% 정도가 그대로 재계약을 했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바람직한가 안 한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거를 지금 또 고칠 경우에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정책의 혼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따라서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오후 3시 30분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갈등 재현이 좀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향후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오늘로 정무부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박범계 장관이야 뭐 자기 소신이라니까 뭐 그쪽에서 물러날 장관이 끝까지 자기 소신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했는 생각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이 뭐 대통령 장관할 때부터 자기는 민주당의 의원이라는 사실을 보다 강조했던 분이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새로 장관 되는 분이 또 대통령과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왜 저렇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렇고 검찰 개혁에 아직도 목을 맬까? 아직도 검찰 개혁이 완수 안 된 것처럼 저 대목은 좀 저로서 납득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완결태로 나타난 현상이 공수처인데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 또 검경 수사권의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권의 현실적인 문제로 중앙 언론에는 보도 안 되고 있지만 말이죠. 이게 경찰 수사가 가장 많은 게 고소고발 수사예요. 사기가 가장 많다고요. 민생범죄 현장이 사기인데 이게 1년 넘게 질질 끄는 경우가 경찰당에서 많다는 게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게 여기서 경찰 단계에서 이거 한쪽을 정리를 해줘야 민사로 넘어가든지 사기꾼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다는 게 그 정도라면 검경 수사권의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다시 한 번 더 검찰 수사를 완전히 6대 범죄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식으로 공소청으로 가겠다는 이 발상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인수위 전반적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예. 뭐 제가 보기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거 뭐 보고받는 거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지점은 저는 이런 걸로 봐요. 이렇게 좀 생활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기름값도 그렇고 다시 말해 물가 문제라고 생활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는 핑계로 기름값이 올라갔다는 핑계로 모든 물가가 뛰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생활비 절감책 같은 것을 현 정부나 정부 부처에게 빨리 좀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인수위 차원의 저는 노력이 더 배가 돼야 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하고 너무나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저는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시절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도 지고 기소권도 지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문제라든지 검찰의 예산 독자적 편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접 수사를 확대한다라든지 공수처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정 철학과 가치를 같이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사실상 뭐 업무 보고를 뭐 유예해서 받는 이런 모습 그리고 뭐 무례하다 분노하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 표명도 좀 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화제 좀 옮겨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민주당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로 이번 지방선거에 차출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지사에 이미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내 후보군들과의 이 경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 판이 또 국민의힘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합당 결정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민주당하고 새로운 물결이 합당한다라는 얘기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결국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한 그런 것이고요. 그럼 이제 과연 어디로 출마하느냐?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하고도 상당히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386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른바 전략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마땅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 더 지켜볼 대목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정의당의 비판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두 분께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참 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 개놓고 이런 뭐 안내 방송이 많이 나와요. 저도 불편한데 주변의 사람들 표정을 보면 대부분 다 참고 그냥 인내하는 거도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약자에 대한 배려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상인으로서 이런 표정들로 저 읽혔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리냐? 예를 들어서 선량한 시민들을 다수에게 불편을 야기하면서 뜻을 관철하는 이 방식이 옳은 거냐? 그러니까 뭐 전국 장애인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아니라 시위 방식에 대한 의문제기 같은 것은 일부 시민들은 또 그거는 고개를 끄덕거린단 말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단체 주장이 이동권 보장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 정의 이 두 가지로 내가 읽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니는 데도 보면. 근데 아직도 불편한 거는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많은데 보면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많이 타죠.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도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멀고. 이게 분명한 건 맞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대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시설 문제. 시설이라는 것도 돈이고, 돈은 곧 예산이고. 이런 문제인데 이게 10년 동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렇게들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한번 하지만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시위를 하고 계신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말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말 하나하나 틀린 바가 없고 특히나 약자라고 꼭 선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올바른 말인데 정당 대표로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내가 보는 이준석 대표 본인은 상당히 정치적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부딪힐 만한 이른바 정면으로 부딪혀서 뭐 하겠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하는 거고 막 현역이 있더라면 감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때로는 좀 무모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충고를 주고 싶어요. 이렇게 무슨 옳은 소리라도 시위가 적절해져 때와 장소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정치의 본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정치의 본령과 지금 정반대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 행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결이 다른 얘기.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당의 리스크로 옮겨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리스크로까지 옮겨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김혜지 시각장애인 네. 국회의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데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공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좀 이런 성숙된 자세가 이준석 대표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는 사실 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되게 옳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도 반대 안 하고 그냥 거룩한 소리만 하면 될 것처럼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이 두드리고 했는데 지금이 정부 여당은 그걸 뭘 했나요? 그렇게 의석이 많고 했는데 이 대목도 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박원순 시장은 또 뭘 했습니까? 만약에 문제 제기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때다 싶어서 이준석 말 조심해. 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옳은 이야기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장애인들 인권도 보장해야 되고 이동권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안 하는 이유도 따져보고 예산은 왜 안 됐는지 법은 왜 통과했는지 하나하나 따지는 게 좀 더 정직한 정치의 자세로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